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싱크탱크 저는 야생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임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테이블에 다 보시면은 지금 QR코드 있으시죠? 이거 한번 스캔을 해주시겠어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아마 지속가능한 한반도 괄호 어떤 걸로 풀 수도 있다라고 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시는 그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그런 문제의식들을 공유해 주셔야지 저희 포럼이 완성될 수 있고, 사실 저희 프로그램 구성을 보시면 그 토크 콘서트보다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이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1시간 넘게. 그래서 그때가 더 핵심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도 입력을 해주시고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면, 일단 이거를 띄워놓고서 저희가 할 예정인데요. 지금 다시 들어가 보시면 아마 댓글이나 질문 같은 거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 쓰시면은 바로 여기에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응답도 바로바로 하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오늘의 패널리스트 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그럼 제가 소개를 잠깐 했기 때문에 저희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 주제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포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셨나요? 지수 선배. 김지수. 또 뭐가 있을까요? 상품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초대를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근데 나 한반도 문제 잘 모르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라고 하면 보통 북핵 아니면 통일 이렇게 저희가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틀을 깨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한반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사실 이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계속 지속 가능하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지구는 지속 가능할 것인가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주제들이 사실 저희와 맞닿아 있고, 그게 정말 지속 가능한 한반도라는 주제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말은 여기서 줄이고, 오늘 굉장히 훌륭한 사실 다 패널을 저희 멤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섭외를 하지 않고 저희 멤버들로 구성을 해서 또 여러분들도 또 저희와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패널로도 참여하시고 또 많은 논의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수님부터, 지은님부터 할게요. 지은님부터. 네, 지은님. 사실 오늘 이 포럼 행사를 만드는데 거의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사의 달인이자 지금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과장님으로 일하고 계신 한반도 문제나 통일 관련해가지고 큰 포럼이다 하면 다 지은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한 능력자를 제가 먼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간단히 자기소개 듣고 저희 이 모임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저희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간단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하려고 끝자리. 제일 먼저. 오징어 게임. 저는 김지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고, 하는 일은 이제 통일문화 진작을 위한 그런 활동들, 포럼 및 심포지엄 이런 거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 파이니어 그룹 같이 하게 된 거는 이제 김지수 대표님께서 이제 이런 연구자들 모임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오실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래서 또 다양한 분들이 오시니까 좀 더 좀 다양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을 많이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훌륭한 분들이시고, 제가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을 같이 동료들과 만들게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진짜 훌륭한 우리 미래세대와 청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가치와 기회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이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GM이란 그런 차가 있는데 우리 테슬라를 만들겠다. 차라리 테슬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연구원으로 있는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좀 환경운동을 이제 좀 오랫동안 해왔고요. 오랫동안 22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환경 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기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정말 우리가 환경 문제들은 환경 문제만 보고, 또 기후 위기를 심각하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만 고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도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눠보겠지만,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또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다른 분야와의 어떤 교육, 그리고 다른 분야로서 이제 계속해서 지평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아마 이 모임이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해낼 수 있는 아마 그런 소중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그룹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에서의 배두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제단체 싱크탱크에서 경제와 산업분야 관련된 연구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BBC라고 하는 배터리, 그다음 칩스 관련된 연구들 관심 가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포럼에 조인하게 된 계기는, 과거에 저희 남북 경영 업무도 했었었는데, 당시에 김지수 대표님을 모 포럼에서 뵀는데, 그 업무가 아시겠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업무인데, 저와 비슷한 또래분이 계셔서 서로 신기해하면서 만났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 포럼에 지금까지 참여해서 어쨌든 한반도,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한 경제와 산업 또 이슈를 아마 담당하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듣고 또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태제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선임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라는 곳을 졸업하고 예비역 육군 대위까지 복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이제 북한군을 보면서 복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역을 한 뒤에 검명원이라는 학교를 졸업하고 뱅크샐러드 그리고 클라썸이라는 스타트업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공부하는 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를 외치다라는 책을 쓰고, 또 요시다 쇼인 시대를 반역하다라는 책을 쓰고, 이토에르 구미와 또 아베 신조의 일본 의계 이제 스승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 책을 쓰고, 한국군의 뿌리라는 책, 이렇게 세 가지를 냈습니다. 지금은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매달 모여가지고 공부를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왔을까, 누구를 데려와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학습형 조직, 또 학습형 국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패권에 도전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홍보를 하나 드리자면, 나름 유튜버기도 합니다. 유튜브 코리아 세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재미는 없지만 가끔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에는 열심히 그냥 공부하는 와중에 우연히 이제 지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냥 공부하다가 가끔씩 그렇게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배우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럼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보는, 사실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이 포럼을 저희가 기획할 당시에 10명이 모였었어요. 지금은 15명 정도 모여 있는데, 15명의 시각으로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봐보자 라고 원래 기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5분을 먼저 모시고 또 다른 분들도 모시고 이렇게 계속 지속해 나가면 좋겠다 해서 일단 5분을 먼저 모셨고요. 5분을 모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김지수 대표님은
외교 안보의 미래, 외교 안보의 미래, 현재이자 미래이고, 또 우리 지은님은 평화의 현재이자 미래이고, 그리고 지훈님은 환경의 현재이자 미래이고, 우리 두현님은 경제와 산업, 그리고 세진님은 문명과 교육, 그리고 또 기술, 이런 측면에서 최고의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우리 지수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가 지금 미중 전쟁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 미국과 중국은 왜 전쟁을 하고 있고 어떤 전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있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양자 중에 하나인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국무부에서 갑자기 디커플링해서 디리스킹을 바꾸고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국무부에 있는 국무부 장관이 이제 중국 가가지고 중국이랑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중 관계를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되게 국제사회에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대로 냅두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쳤으니까 중국이 대만 쳐도 되겠네? 라고 중국도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전쟁이 어느 순간 용납되는 국제사회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고, 잘 보시면은 미중 전쟁은 미국과 중국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고 다른 3국가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났고 나토랑 그 다음에 이제 대만 해협이라는 되게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한반도 전쟁 한번 했었죠. 여기가 두 번째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중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취할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 동력, 그러니까 외교 안보 안에는 결국 경제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와 여러 전기, 현대차가 다 들어가서 뭐 잘하면 좋지만 그 다음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누구를 만나봐도 이따 더 얘기 드리겠지만 어떤 인사를 만나봐도 대한민국의 그 다음 성장 동력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되게 경제 안보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저기님이 사전에 저한테 숙제를 주셔서 제 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그냥 현재 지금 한반도의 상황 진단,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급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한반도의 경제와 산업은 저는 위기이자 기회라고 봅니다. 사실 먼저 위기라고 보는 이유는 앞서 김지수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와 북한 미사일 도발 등 글로벌 지정 리스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사실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모두 현재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만 봐도 사실 그게 모두 다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상해에서도 저희 회원사들 대상으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그 경제가 안 좋다고 했었던 코로나 시절에도 2021년에는 한 4%, 2022년에는 한 2.6%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조사해본 바는 1점대 초반대가 나옵니다. 점점 더 저성장 기조에 저희가 들어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도 같은 기조로 좀 말씀하셔서 상당히 지금 경제 상황과 산업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되고요. 여기에 또 저출산하고 고령화 등 사회 문제까지 여기에 가미되는 바람에 앞으로도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사실 고민이고, 그런 논의들을 사실 이 포럼에서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제가 기회라고 생각했던 점은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그 BBC 분야, 반도체, 바이오, 칩스 관련돼서 분야는 사실 어찌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주요 선진국들 러브콜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국 위주의 지금 경제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하고 있는 최첨단 산업들이 지금 다 러브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저희가 전략적인 선택만 잘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저희 경제산업 발전에 있어서 큰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급소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건 아까 김준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 사실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강세,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 아메리카, 아니면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꿈이라고 해서 중국몽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모든 정책들을 지금 자국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장기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한국이 과연 어떻게 양자택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진퇴양난 속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급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력과 사실 미사일 도발이라고 봅니다. 과연 미국에서 이걸 얼마만큼 지금 지켜보고 용인하고 봐줄지가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대만 해협 문제까지 중국이 지금 미국과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데, 만약 이 문제까지 예대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한국이 처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은 계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통일과 평화 이제 사라져가는 가치라고 저는 좀 일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너무 관심이 떨어지고 해서. 근데 최근에 드는 생각은 좀 모호해지고 있는 가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통일인식조사 그 작년 거를 같이 봤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여전히 과반수가 넘긴 하지만 그 퍼센트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대신에 평화적 공존, 분단에 대한 그런 인식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말 자체가 평화적 분단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성립이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은 뭘까? 아니 진짜 통일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나?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모호해지고 있고, 그런 방향이 모호해지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논의를 좀 활발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위기냐? 네, 기후위기가 위기죠. 기후위기가 위기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좀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달해드리기보다는 좀 여러분들께서 환기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그런 아젠다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이렇게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제가 5월 말에 저희 한 1시간 정도 제가 이렇게 같이 세미나 형식으로 얘기를 장시간 했지만, 결국에는 기후위기의 핵심은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강도가 정말 더 세지고 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후위기를 믿지 못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고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간빙기와 빙하기를 거치면서 변화해왔던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지금 과거에 간빙기에서 지금까지 왔던 빙하기까지의 그 속도보다 온도가 올랐던 속도가 거의 한 250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기후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지구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우리가 불예측성, 예측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발전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잃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위기고 문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도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기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 중에서 기후위기 문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더 이상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대처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3년 전이죠. 2020년에 우리나라의 여름에 54일의 긴 장마가 이어지기도 했고, 지금 올해도 장마가 굉장히 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기후위기에 현재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삶에도 정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를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는 한반도 이 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인쇄술을 발명이 되면서 인간의 지식과 정보가 축적이 되면서 종교혁명이 가능했고 또 산업혁명이 가능했습니다. 지식의 축적과 이런 자본의 축적까지 이어져서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가 만들어지고 인간의 삶과 인간성 자체가 새롭게 정의가 되면서 지금까지 근대 문명이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런 근대 문명, 근대 산업화 문명의 폐해가 결국 말씀하신 기후위기와
다양한 부의 불평등과 분배 문제,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격차 발생, 그리고 선진 산업사회와 개발도상국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얽히는 것 같습니다. 식량 문제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문제 포함해서. 그러면 인쇄술에 버금가는 파괴력과 영향력을 가진 게 무엇이냐? 디지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사실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1차 디지털 혁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삶에서 인간성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구조들을 파괴적으로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디지털이라고 보고 있고, 그 초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백악관에서 선언을 했죠. 탈냉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세계화와 글로벌화가 있었지만 세계 경제 대공황을 포함해가지고 갑자기 블록화가 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흘러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모습으로, 전감기의 모습으로 지금 이 세계가 흘러가는 것 같은데, 미국 패권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러는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전통 문명들이 부활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 인도, 이란, 사우디, 기존의 인류 문명의 전통적인 부흥을 했던 중국 포함해서 그런 곳들이 이렇게 다시 부흥하는 모습을 유라시아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정학적인 시대다, 디지털과 지정학적인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흘러왔냐? 우리 한반도는 혹자의 말처럼 제국의 의로운 민족으로 기능을 해오지 않았나. 중국이 패권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이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중국도 놀랄 만큼 주작에 빠진 주작적 세계를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일종의 학사로서 기능을 했죠. 그리고 식민지 시대가 되면서 일본의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이후에 미국의 지금 박사 과정을 밟아오는 과정이 지금까지인 것 같은데, 이제는 미국의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문명적인 차원에서 우리 한반도를 지금 보고 있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시대의 교육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노동자를 키우는 교육이었다. 그 뿌리는 이제 일본의 교육치거와 또 조선 교육론까지 이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의 자아를 개발하고, 또 이런 디지털 시대, 또 전통 문명이 부활하는 시대에 어떻게 인재를 양성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모두가 말하지만 매년 입시 제도가 다릅니다. 촌극이죠. 두 번째, 교육은 100년 대계, 또 정치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교육감을 직선으로 뽑기 시작한 지 한 20년 정도가 돼서 진보와 보수로서 교육감을 뽑아서 그거에 맞춘 교육을 하고 있죠.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한국의 에듀케이션 현실이다. 그리고 어떤 대선 후보도 교육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런 거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관계로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빨리 토론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씩 지겨워하는 것 같다는 걸 읽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다시 핸드폰을 드시고 QR코드를 읽으셔서 내가 생각했을 때 지속가능한 한반도에서 뭐가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지금 여기 입력한 사람 인원이 뜨기 때문에 다 입력하시지 않으면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주제도 사실 이거를 5가지 시각에서 다 들어보고 싶었는데, 압축해서 일단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말씀을 전해 듣고, 또 나중 토론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에 대한 건데요. 혹시 장마당 들어보셨을까요? 북한의 장마당? 북한의 장마당이 뭐죠? 북한에 있는 제3정당 시장. 네. 지금 북한의 MZ 세대들이 장마당 시대라고도 하는데, 또 한류를 굉장히 탄압하면서 K-팝을 굉장히 경계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한류 관련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게 결국에는 북한에서 무서워하는 거는 MZ세대들이 그렇게 문화가 유입이 돼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그 메타버스 관련한 또 자문을 한 우리 지은님과 남북 경협 관련해서 사실 이거 대외비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개 가능한 선에서 남북 경협 관련해서 또 이렇게 살짝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연님 의견 듣고, 그리고 지은님 의견 듣고, 그리고 세진님이 또 요즘 문화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지은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자문이 들어왔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뭐 방송국에서도 오시고 선생님들도 오시고 했는데 이 개성공단 메타버스 산업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 플랫폼이 되게 이제 유행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개성공단의 그 메타버스 공간으로 해서 살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 좀 참여하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그냥 가장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그 어떤 교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개성공단 영상을 틀어줬을 때 아이들이 북한 사람들을 노동자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예, 그냥 이렇게 너무 옛날이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의 북한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공감하는 바고, 그래서 사실 북한이 굉장히 많이 김정은 시대에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MZ 세대로 이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북한을 노동자가 아니라 소비자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다, 그렇게 좀 조언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북한의 MZ 세대뿐만 아니라 통일이 또 기회로 다가오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저희의 남한의 MZ 세대들도 되게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MZ 세대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서 놀고 어떤 거를 원하는지에 대한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대북 분야에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또 일하는 연구자들이나 젊은 활동가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나 배려도 사실 좀 부족한 편이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하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많이 받으면 좀 새로운 길을 많이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북경협 관련해서 말씀 요청을 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은 남북경협 자체가 다 올스톱 되어 있죠.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어떠한 사업도 어떠한 국가도 사실 북한과 교류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상황은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거에 그 2019년 3월 하노이 대담 결렬되기 직전은 2017년, 18년에 저희 그 대한상의가 경제단체 대표로 해서 남북경협 했던 사업들 간단하게 좀 경험 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그 기업 총수들 다 모시고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직접 북한 방북해서 백두산 천지 가서 천지 물 떠오고 육안 가서 냉면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래서 그때가 가장 분위기가 사실 좋았었고, 그 당시에 사실 남북경협 실질적으로 돈이 된 것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방북 준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북한 경제 산업 진출 전략 방안 관련된 연구도 했었었고요. 그럼 어떠한 산업이 과연 북한에 진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과연 어떠한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었고 기업 인터뷰도 많이 했어서 관련된 저희가 조사를 많이 했었었는데, 그 사업들 몇몇을 살펴보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알고 있는 SOC 사업들, 도로건설, 토목, 건설 관련된 기업들의 니즈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당시에 개성공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때 근로자 인건비가 월 한 150달러였어요. 그러면 환율 계산해보면 한 달 인건비가 2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럼 그때만 봐도 지금 저희 한국 인건비의 한 10분의 1, 15분의 1 정도니까 상당히 저희 기업들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인건비만 놓고 봐도 북한에 진출할 수 있는 메리트가 충분히 당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대비는 지금부터인데 그때 저희가 남북 실무자분들하고 그때 북한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적경 지역에 있는 분 얘기해 봤었을 때 그쪽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했던 사업들은 사실 뭐 다리 짓고 뭐 건물 올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원했던 사업은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 노트북, 전자기기 첨단 산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북한도 세계 산업에
경제 변화의 트렌드를 읽고 명확하게 읽고 있고 그들도 그쪽 분야의 진출과 성장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았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공식적인 뭐 회의 끝나고 나서 디프리 때 그런 관련된 것도 질문들 많이 받고 특히 그 저희 뭐 대기업 삼성이나 핸드폰 이런 공장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논의들을 좀 그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농담으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예전에 그 당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또 너무 풍수지리학적으로 한반도를 선택하는 바람에 아시겠지만 저희 한반도가 자원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모두 지금 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런 서로 위로했던 경험이 하나 있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만약 통일이 된다라고 하면 남북 경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충분히 지금 아시겠지만 글로벌 체인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겪고 있고 미중 사이에서 지금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 될지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보면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과 산업 발전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좋은 옵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그 대홍단 감자 노래 아시나요? 네. 다 아시죠? 그리고 요즘 뭐 그 과학 그 어린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도 유행하는데 그런 것과 우리 그 BTS와 블랙핑크가 같이 합쳐지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K-팝의 장점 중에 하나는 얼마 전 그 사우디 리야드를 블랙핑크가 아주 도시 자체를 며칠 동안 핑크색으로 물들였었던 장면도 있고 권위주의 국가들에서도 그 국민들이 이슬람 문명권에서도 굉장히 K-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문화의 장점이 있고 이렇게 뭐랄까 그 북한과도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실제로 뭐 레드벨벳이 북한 올라가서 이제 빨간 맛 그 허니를 이제 빨간 곳에서 이제 한 것도 이제 재미있게 보았었는데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진짜 재미와 우리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한글이라는 문화 그런 거에 기반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아무래도 조선 노동당과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이거의 그 거버넌스의 상상이 억제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다 보니까 그 벽을 어떻게 넘느냐가 되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어떻게 그 막혀 있는 걸 뚫어낼 것이냐가 이 문화적 교류의 좀 핵심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참가하실 때 등록하실 때 이 포럼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이런 질문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을 해주신 것들이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소속 같은 거를 봤을 때 오늘 이제 AI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오늘 초등학교 교사인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중국 문화를 분석하시는 교수님도 오셨고 그리고 또 흥미롭게 봤던 게 모빌리티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사실 더 많은 이야기는 저희가 함께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또 기후위기 관련한 내용을 하는데 원래 이것도 다섯 가지 시각에서 보고 싶었는데 우리 지훈님의 별칭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심장이다. 그래서 사실 심장으로서 대표적으로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수님도 책을 쓰셨어요. 저희 지금 라원님도 책을 쓰셨고 지수님도 책을 쓰셨고 세진님도 쓰셨고 그러니까 책을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독자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책을 이렇게 배치를 해둘까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지수님 책의 그 제목은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인데 사실상 열어보면 통일이 굉장히 기회다라는 다양한 시각에서 정말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 또 했던 게 이제 기후 테크밸리 그런 기후금융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지훈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지수님 얘기 간단하게 들어보고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심장 하지훈입니다. 심장이 아프네요. 글쎄요,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저보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떠들려면 하루 종일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전공이 되게 다양하고 분야가 다양하니까 제가 아마 5월달에도 간단히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기후위기 문제를 환경 문제로 인식할 수 있죠. 환경 문제이고요. 근데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가 환경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도 경제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오래 사는 것들 다들 살고 싶잖아요.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할 만한 분야 그리고 관심이 있는 걱정하는 그런 것들과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왜 경제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후위기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미국도 그렇고 미국에서 뭐 IRA 법 하면서 인플레이션 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녹색 일자리 법이고 결국에는 녹색과 관련된 그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투자를 많이 늘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이제 탄소국 경제 하면서 외국에서 국외에서 역외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생산한 그런 제조한 제품을 우리에게 들여올 때는 폭탄 세금 매겨버리겠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만의 게임의 룰을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엔 게임에서 루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게임에서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이걸 기후위기 문제를 경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경제의 판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룰을 만들어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건강 얘기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심해지면 여러분들 폐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사실 관심 가져야 되는 거는 기후위기 문제 외에도 환경 문제, 제가 뒤에서도 나중에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폐암 발병률이 그렇게 높대요. 요리에서 나오는 그 미세먼지 문제, 거기서 나오는 연기 문제 이런 것들도 다 환경 문제예요. 환경 보건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환경 문제는 기후위기 문제고 우리가 그냥 단지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저는 더 이상 설득력도 없고 확장력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도 우리 뿌렸던 그 소독제가 문제가 돼서 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죠. 결국에는 그런 환경 보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전에 불평등 얘기 김지수 대표님께서 해주셔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환경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결정적으로 막고 있는 거는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를 필요 조건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어쨌든 우리가 불평등 문제를 적어도 해결을 해야지만 어쨌든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하위 50% 소득의 하위 50%의 사람들이 지금 전체 쓰고 있는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량이 약 6만 톤 정도 되거든요. 프랑스에서 상위 1%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80만 톤입니다. 불평등하죠. 그러면서 그 80만 톤을 내뿜는 사람들은 우리 어디 대중교통 타고 나쁜 공기 마시면서 그러고 이동하는데 1%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자기 차 타고 다니면서 심지어 그 안에도 공기청정기 두고 그런 게 다 불평등의 문제고 또 환경 문제 아닐까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제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네 진짜. 그러면은 저는 우리 하지원 심장님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를 하는데 그 미세먼지가 이제 저도 이제 컨퍼런스 가서 봤는데 미세먼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유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유해성 중에서 폐암에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걸리는 게 조리할 때 나온 미세먼지가 그 들어올 때 엄청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시에서 이번에 뉴욕이랑 DC를 갔다 왔는데 뉴욕시에서 전 세계 첫 번째로 조례를 내가지고 미세먼지 이제 요리할 때 미세먼지 나오는 그 유해물질 저감 장치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듯이 경제 문제예요.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2008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담대한 희망에 쓴 게 자기가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에너지 인디펜던트를 이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녹색 성장이다. 왜 녹색 성장을 하느냐? 패권을 가져오기 위한 거죠. 우리가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석유 이런 거 달러를 넘어서서 환경이랑 에너지 같은 것도 같이 하자. 요거 플러스로 제가 이제 이번에 DC 갔다 와가지고 월드뱅크에서 이제 그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비단 유럽에서는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우리 기업 이제 이런 걸로 탄소 매긴다 했는데 지금 월드뱅크나 세계 기업들 중에서도 어떤 용자를 할 때 그 안에 기후위기 리스크를 넣습니다. 그 기후위기 리스크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팀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걸 지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평가 기준도 월드뱅크가 만듭니다. 평가 기준도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근데 만들 때 그 만드는 사람들이 있겠죠. 미국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전 그때 생각했던 게 우리가 산업뿐만이 아니라 세계은행과 이런 그 글로벌한 은행들이 투자를 할 때 기준을 되게 만드는 그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게 우리들이었으면은 좀 더 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오늘 그린을 얘기했지만 그린이 외교이기도 하고 에너지이기도 하고 국제 개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문제고 경제 문제고 불평등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런 환경 문제와 에너지 문제, 그린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 홍보는 아닌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저희가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자기가 역점으로 됐던 게 뭐냐면은 GCF, 그 다음에 GGI 이 두 개라는 국제기구를 인천에다가 뒀습니다. 거기가 뒀기 때문에 이제 국제 기후 은행이나 국제 금융이 이제 환경 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저는 창업 생태계, 그린테크랑 앞으로 임팩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세계의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생태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지원하는 생태계가 인천에 생겨야 되고 그거를 파이낸스를 세계 금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모든 인류의 목적은 기후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의 생존이자 번영이자 그리고 저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논의할 때 지속가능한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 기후위기와 기회를 함께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이슈로는 또 중요한 게 한반도의 위치상 굉장히 지정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랑 협력해야 되는 뭐 일본 그리고 중국이 한일 관계, 한중 관계가 역사적으로도 갈등이 있으면서도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얽혀 있고 이게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들을 하고 그래서 들어보면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친구랑 싸워서 그 신뢰를 회복하기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굉장히 다른 국가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해결되기 어려운 답답한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우리가 접근법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저는 대안이 그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프랑스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그 EU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U 국가들 간에 굉장히 다양한 국가끼리 해서 이제 교환학생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친구들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이제 연락을 하고 잘 지내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나눴던 얘기들이 이어져서 그 국가에 대한 이해를 돕게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지금 뭐 변호사 하는 친구 뭐 다들 저도 지금 연구원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직종에 결국엔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형성된 그런 이해와 신뢰들이 결국에 우리가 나와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 또 토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그 한일 간에 에라스무스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중일로 확대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나아가서는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도 좀 아시아 공동체로서 뭔가 정체성을 가져갈 수 있고 화합을 모색해볼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을 생각을 해봤고 이와 관련해서는 세진님이 또 일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잠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수님이 외교 왕입니다. 사실 누구와 만나도 금방 친구가 되고 제가 사실 저희
네, 행사 그 플래넘 저희가 연례하는 행사 그 아산 플래넘에 초대를 했는데 어떻게 볼튼을 만나가지고 볼튼이랑 사진을 찍고 웃으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김지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게 사실 외교에서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친구가 되는 거? 그런 접근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제 대사관 네트워크도 얘기하고 싱크탱크도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국가 전략을 만들 친구들이기 때문에 외교관 친구들 대사관 내에서 저희와 비슷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싱크탱크도 싱크탱크 내에 젊은 친구들 30대, 20, 30대 그런 친구들이랑 교류를 해나가면서 네트워크를 만들면 그게 정말 우리의 외교의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지수님이 덧붙여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지수님 순서를 바꿔서 지수님 먼저 얘기 듣고 세진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게 그러면은 나온 김에 좀 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DC랑 뉴욕을 갔는데 가서 뉴욕 시장을 또 만났어요. 제가 그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이 언젠가는 거기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시장한테 만나서 제가 기억하라고 우리가 또 올 거라고 What's your phone number? What? Give me your phone number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가가지 못하더라고요.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왜냐면 뉴욕 시장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다가가지 않는데 왜 안 가져가지? Why not? 너 갔죠 그냥. 가가지고 얘기하니까 30분 동안 얘기했어요. 근데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리가 트라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뉴욕 시장님도 제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도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자기 남북 문제에 관심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관심 많냐고 하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 평화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 평화라는 가치가 남과 북이 이제 안 돼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평화가 너네들 공정과 앞으로 미래 세대한테 되게 중요한 이슈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꼭 만날 수 있게 번호도 좀 따가지고 제가 이제 제 핸드폰 뉴욕 시장에 이제 번호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은 상임 UN 안보리 비상임 진출했을 때 저희가 안보리에 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담당관에도 들어가가지고 안보리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월드뱅크 갔을 때는 월드뱅크 대표가 취임하는 날 또 저희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서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저희가 왜 이런 걸 하냐면은 우리나라 외교관 제가 외교관 친구들 많지만 우리나라 외교 시스템을 보면은 박진 장관이나 무슨 강경화 장관이든 누구든 여야든 이게 가서 만나서 어떤 이슈와 인사이트를 얻는 게 아니라 제일 잘된 보고서 5장을 만들어 3장을 올려 그리고 1장을 올려 장관한테 올려 이거 쓰느냐고 시간이 이제 많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PPT 잘하고 어디서 하니까 외교관의 역할은 각국에 있는 정보와 미래산업과 우리가 지금 한 얘기들을 하고 인사이트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볼까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한반도 파이니어 그룹에서 2분이 워싱턴 DC와 뉴욕을 가가지고 뉴욕과 워싱턴 DC에 있는 정계, 정치계, 사회계 인사, 재무부 그리고 국무부 그다음에 대사님들 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희의 또 특징이 뭐냐면 다양한 시각이지만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갔을 때 그냥 DC 다 먹어버리자. 그래가지고 DC에 있는 파티도 가고 DC에 있는 뉴욕 시장도 한번 했으니까 보여주면서 나 뉴욕 시장 친구다 그러면서 한 명씩 오 그래가지고 우리 너 초대해야겠다. 그래서 UN 총회도 아마 초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웃기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에 이런 멋있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팔았죠. 최고의 전략가가 있고 너 한국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K-팝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그룹에서 가져왔던 그 반도체에 대한 생각과 우리 그룹에서 생각했던 외교적인 전략과 이런 것들 환경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가서 그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친구들을 주도해가지고 할 수 있겠구나. 그 친구들이 또 우리를 초청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DC로 그리고 뉴욕으로. 그런 것처럼 아까 초반에 제가 말했듯이 세계 전략을 세우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세계 전략을 세우려면 세계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전략을 세우려면 세계의 전략을 세울 만한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용기의 왕으로서 여러분들과 많은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고
멋있는 인사이트와 이제 인물들과 그 세계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날 더 멋있는 인사이트와 좋은 생각들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일 관계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시야를 세계로 넓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만 계속 보면 그냥 식민지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고 이 관점에 이제 근저에는 저도 웬만하면 겁이 없는데 딱 하나가 겁이 납니다. 핵전쟁의 위협이 저는 가장 겁이 납니다. 핵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저는 한반도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맞닥뜨려야 되는 게 우리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패권들이 변화할 때마다 지정학적인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대부분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의 이런 다툼에서도 여기에서 일어나지 않을 보장이 없어요. 다만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한국 군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안심이 되는 부분이지만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런 전쟁의 위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일본과 다양한 나라들과의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는 지피지기가 너무 안 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모두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자병법 제3장에 나와 있는 거죠.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 사람의 니즈를 알고 고객 분석을 하고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나 국제정치학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지피지기가 정말 안 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들을 참 많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너무 민족사관, 민중사관, 식민사관, 세계관이 너무 이렇게 갇혀 있어요. 글로벌 사관이 없어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이걸 보는 것도 되게 부족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세대들은 지피지기를 정말 입이 아니라 글이 아니라 몸으로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걸 갖고 있고 그런 기본적인 세계관과 이런 걸 바탕으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해가지고 우리의 그 한일 관계를 보는 것도 일본이 지금 어느 나라와 어떻게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한테 이러고 있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일본 나쁜 놈이니까 우리한테 자꾸 이러는 걸 거야. 이렇게 접근하면은 딱 이것만 하면 이제 세상은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G7 국가든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쟤네 한국은 너무 하찮아 논의가 이미 외교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 학자들, 한국 정치인들의 얘기는 하찮다. 쟤는 저 정도로만 다루면 된다. 저는 우리 세대가 기회가 왔으니 가장 단군 이래 가장 글로벌화된 세대, 가장 영어도 잘하고 가장 생각도 깨어있는 우리 세대가 지금까지의 정치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고 많이 연구하고 진짜 김정은을 만나서 푸틴을 만나서 전략을 논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한일 관계를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사실 엄청 어려운 질문을 넣어놨는데 정말 이 답이 궁금해서 질문을 넣어놨는데 저희 멤버들한테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대답하라는 거라 이거는 나는 대답을 빼줘라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근데 사실 이 그 마지막 두 개 질문은 우리 멤버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이 여러분들한테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잠깐 한 5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제가 이제 질문을 먼저 알려드리고 그리고 5분 정도 휴식을 했다가 저희 멤버들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솔루션을 내는 방향으로 그 운영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공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굉장히 다층적이고 복잡한 그런 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사실 이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문명 전환 이런 큰 전환기에 있는데 이 전환기를 어떻게 우리가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모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좀 창의적인 솔루션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스타트업 블록체인 전문가분도 오셨고 스타트업에서도 오셨고 뭐 AI 모빌리티에서도 오셨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지금 해외에서 그 정치학 뭐 석사 마치시거나 박사 마치신 분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로 포럼 같은 거를 운영하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들을 여러 가지 던져드리면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초연결 사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초연결 사회라 함은 이제 모든 네트워크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된 사회인데 또 나아가서는 사람들 간의 연결까지 되어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구 문제 이건 또 스타트업에서 요즘에 인구 문제를 많이 논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스타트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좀 다양한 해결 방법을 같이 그 전체 토론 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의해봤으면 좋겠는 거는 그거였어요. 근데 사실 다양성에 대한 얼마나 포용력을 갖추고 있는지가 사실 지속 가능성을 결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이라 함은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사실 다문화 가정부터 시작해서 성소수자분들 그리고 또 다양한 가족의 형태 굉장히 많은 다양성 그리고 이제 뭐 이주민들, 난민 요즘에는 또 이제 기후 난민 개념도 등장하고 있는데 환경 난민들이 사실 아직 국제법상으로는 환경 난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면 상승이 되면서 그 태평양 소도서 국가들은 물에 잠기니까 이제 국가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기존의 국가 개념이면 이제 영토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럼 우리는 국가의 형태를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 국민의 개념은 그러면 디지털 안에서 요즘 그 메타버스 내에서의 그 아바타 같은 그런 것들도 나오는데 그런 시민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다양한 그 창의력을 발휘한 상상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전체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원래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겁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가치, 중국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뭐 권위주의의 가치,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한국만이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가? 만약에 남북이 연결된다고 하면, 철도로 연결된다고 하면 한국이 물류 산업과 그런 핵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 또 사실 그 한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연결되는 한반도 그런 한반도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 그리고 우리만의 비전 이런 것들을 또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8시 33분인데요. 5분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7분 쉬었다가 4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인사 나누지 못한 분들이랑 인사도 나누시고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